미국은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한국 LG의 핵심 기술자들을 범죄자처럼 내쫓았습니다. 그 오만한 선택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LG는 완전 철수와 제3국으로의 공장 완전 이전을 선언하며 미국 제조업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동료들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고 해고된 미국인 공장장. 모두가 그를 외면했을 때 한국의 LG가 그에게 다가와 아무도 상상 못한 제안을 건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봄은 바로 그곳,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거대한 공장에서 시작되었어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오웬, 모두들 저를 데이브라고 부르죠. 저는 평생을 자동차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녹슬어가는 미국 제조업의 심장, 디트로이트의 공장에서 젊음을 바쳤고, 그 심장이 멈춰가는 과정을 누구보다 아프게 지켜봐야만 했었죠. 그런 제게 클락스빌의 이 새로운 배터리 공장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자 꺼져가던 미국의 불꽃을 되살릴 기회 그 자체였습니다. 공장은 거대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넓은 부지 위에 세워진 은색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수백 대의 로봇팔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배터리 셀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그 지휘자가 된 기분으로 매일 공장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윙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로봇과 땀 흘리는 우리 미국인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주지사님과 지역의 상원 의원이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이 위대한 재건의 현장을 그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안전 통로를 함께 걸으며 저는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지사님, 이 라인을 보십시오. 불과 2년 전만 해도 여긴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전기차 산업의 심장이 될 배터리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훌륭하오, 데이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지. 미국 땅에서 미국인의 손으로 미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 당신 같은 사람이 바로 미국의 영웅이야.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주지사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진짜 영웅들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라인 저편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우리 미국인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바로 제 파트너이자 이 공장의 기술 총괄, 정지훈 부사장과 그의 팀원들이었죠. 저들이 바로 LG에서 온 한국의 기술자들입니다. 저들이 가진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없었다면 이 공장은 그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주지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물론이지. 우리의 훌륭한 파트너들 아닌가. 한미동맹은 역시 강력해.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그저 외국인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했지만 저에게 지훈과 그의 팀은 그런 차가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친구이자 스승이었고 이 거대한 꿈을 함께 꾸는 동지였으니까요. 지훈, 정지훈 부사장. 저보다 5살은 젊었지만 배터리 기술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처음 만났을 땐 저도 조금은 경계했던 게 사실이에요. 평생을 엔진만 만져온 저에게 전기로 가는 자동차의 심장을 만드는 동양인 엔지니어는 낯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함께 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저는 그에 대한 존경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현장에 가장 먼저 나왔고 가장 늦게까지 남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책상에 앉아 보고를 받는 대신 가장 먼저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기계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이었죠. 우리 미국인 직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를 만들어 와서는 서툰 영어로 하나하나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데이브, 이 센서 값이 미세하게 계속 흔들립니다. 이대로는 불량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아침, 지훈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생산 라인의 핵심 센서 하나가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었죠. 미국인 기술자들은 원인을 찾지 못해 며칠째 쩔쩔매고 있었고요. 저도 몇 번이나 들여다봤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보고 있네, 지훈. 독일 본사에 문의는 해뒀는데 답이 오려면 며칠은 걸릴 거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라인을 멈출 수는 없어요. 제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공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퇴근하라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공장에 출근했을 때 그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듯 퀭한 얼굴로 저를 보며 웃더군요. 싫었습니다. 데이브, 문제는 센서가 아니라 이 라인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아주 작은 충돌이었습니다. 제가 임시로 코드를 수정해뒀으니 오늘은 문제없을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독일 본사에서도 원인을 모르는 문제를 그는 하룻밤 만에 혼자서 해결해낸 것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저 최첨단 기계가 아니었어요. 바로 정지훈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온
한국인 기술자들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제 사무실에 마주 앉아 공장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 그는 제게 아들 이야기를 물었고 저는 그의 아내가 보내준 김치가 정말 맛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인 관리자와 한국인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데이브와 지훈,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된 것이었죠. 그는 제게 자주 말했어요. 데이브, 우리는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만든 배터리가 미국 전역을 달릴 때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할 겁니다. 불가능에 도전했던 사람들이라고. 맞아요.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생산량은 목표치를 향해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었고 우리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이 평화와 희망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오후 지옥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점심시간이 막 지난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저는 중앙통제실에서 생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장 외곽의 보안 카메라 화면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번호판 없는 검은색 SUV 차량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공장 정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위압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즉시 보안팀에 무전을 쳤습니다. 정문 쪽 상황 보고에 허가받지 않은 차량들이다. 하지만 보안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전에 그 차량들은 육중한 차단기를 그대로 부수고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현실감이 전혀 없었죠. 차문이 열리고 방탄조끼와 방탄모를 쓴 채 총을 든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IC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이민단속국이었죠.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통제실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생산 라인으로 향하는 동안 이미 공장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의 비명소리와 요원들의 고함소리가 뒤섞여 귀를 때렸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오직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기술자들이었죠. 그들은 기술자들을 벽으로 거칠게 밀치고 손을 뒤로 꺾어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항하던 기술자 몇몇은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이건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었고 사냥이었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잠깐, 지금 무슨 짓들 하는 겁니까?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오. 합법적인 단기 취업 비자를 받고 온 엔지니어들이란 말이오. 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팀장으로 보이는 거구의 요원이었어요.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공장장 데이비드 오웬 씨, 맞소. 당장 이 난동을 멈추시오. 이들이 누구인지, 이 공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알고나 하는 짓이오. 내부 정보에 따른 연방 정부의 합법적인 작전입니다. 당신은 이 작전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소.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당신부터 체포하겠소. 그의 손이 허리춤에 권총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연방범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무력하게 모든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요원들은 기술자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린 얼굴, 당혹감에 빠진 얼굴,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얼굴들. 평생을 기술 하나만 믿고 살아온 자부심 강한 엔지니어들이 한순간에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정지훈. 제 친구 지훈이 요원 2명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어오고 있었죠.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 저는 평생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안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깊고 깊은 실망감. 그리고 데이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묻는 듯한 배신감마저 서려 있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그에게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지훈. 하지만 요원 하나가 제 앞을 가로막고는 제 가슴을 강하게 밀쳤어요.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차가운 공장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시선은 오직 끌려나가는 지훈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가 공장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요란했던 소음들이 모두 사라지고 공장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몇몇 미국인 직원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사라진 생산 라인은 마치 심장이 멎어버린 거인처럼 모든 움직임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지던 기계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로봇 팔들은 허공에서 멈춘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존경하던 주인을 잃고 슬픔에 잠긴 동물들처럼 보였어요. 저는 텅 빈 공장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휴게실, 밤새 씨름하던 중앙통제실,
함께 웃고 떠들던 복도를 지나갔어요.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주인은 이제 없었죠. 공장은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빼앗아 간 것은 단순히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공장의 심장을, 두뇌를, 그리고 영혼을 통째로 뽑아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그만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저는 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앞으로 몇 달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봄이 그렇게 차갑고 잔인하게 끝나버렸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뿐이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제 사무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끔찍한 악몽을 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유령처럼 멈춰버린 공장의 모습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었죠. 저는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이 부당하고 어리석은 상황을 바로잡아야만 했어요. 제 동료들과 제 친구 지훈을 위해, 그리고 이 공장의 미래를 위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은 디트로이트에 있는 GM 본사였어요. 북미 총괄 사장인 밥 맥퀸에게 직접 연결해달라고 비서에게 고함을 치다시피 했죠.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마침내 그의 얼굴이 화상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골프라도 치러 가려는지 화사한 무늬의 셔츠를 입고 있더군요. 그 여유로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밥, 지금 클락스빌 공장 상황 보고받았소? 화면 속에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후비는 신용까지 했어요. 데이브, 진정하게. 자네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 보고받았네. 이민 단속국이 우리 공장에서 작전을 좀 했다면서 한국인 기술자 몇몇이 비자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몇몇이라는 단어에 제 이성의 끈이 거의 끊어질 뻔했습니다. 몇몇이 아니오. 정지훈 부사장을 포함한 핵심 기술자 전원 3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범죄자처럼 연행되었단 말이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소. 폭력적인 급습이었다고.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하지만 밥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였죠. 데이브, 자네답지 않게 왜 그렇게 흥분하는 건가? 이민법 관련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법무팀이 알아서 할 일이네. 그 친구들 비자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문제가 없었다면 곧 풀려나겠지. 문제가 없소. 제가 보증합니다. 그들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오. 이건 명백한 실수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든 의도적이든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닐세. 괜히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가 일이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 알다시피 요즘 워싱턴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가. 일단은 법무팀의 검토를 조용히 기다려보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게, 데이브. 자네는 공장장이야. 현장이나 잘 수습하고 있게. 화면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그들은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비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문제였고 신뢰의 문제였으며 파트너에 대한 존중의 문제였던 거려. 하지만 본사의 높은 분들에게는 그저 귀찮고 시끄러운 법률 문제일 뿐이었던 겁니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음으로 지역구 상원 의원인 존슨 의원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공장 방문 때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국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던 사람이었죠. 그라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젊은 보좌관이었어요. 네, 오웬 공장장님.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다른 중요한 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중요한 회의? 지금 미국 제조업의 미래가 걸린 공장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대체 뭐란 말이오. 당장 의원님과 통화하게 해주시오. 공장장님, 진정하십시오. 의원님께서도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민단속국과 법무부의 관련 내용을 문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어요. 미리 준비된 답변을 기계처럼 읽은 것 같았죠.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저 시간을 끌려는 수작에 불과했어요.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모든 게 끝장난 후일 거요. 이건 시간이 없소. 당장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단 말이오. 공장장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만. 전화는 또다시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이가 갈리는 것을 느꼈어요. 영웅이라고 부를 땐 언제고 이제는 귀찮은 민원인 취급을 하는 그들의 태도에 역겨움마저 느껴졌죠. 그들에게 저는, 이 공장은 그저 선거 때 써먹기 좋은 홍보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 제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았어요. 본사도, 정치인들도,
모두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사태를 외면하고 있었죠. 그때 제 비서가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공장장님,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무부라고 합니다. 워싱턴. 상무부. 저는 순간 희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누군가가 나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바로 존 해리스 차관.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 될 남자와의 첫 만남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거만했어요. 마치 제가 귀찮아 죽겠다는 듯한 말투였죠. 아, 당신이 클락스빌의 데이비드 오웬 공장장이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상무부의 존 해리스 차관이요. 당신 공장에서 소란이 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소. 이민단족국 친구들이 좀 과했나 보더군. 그의 가벼운 말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란이라니, 과했다니. 그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일부러 축소하고 있었어요. 차관님, 이건 단순한 소란이 아닙니다.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고 우리 공장에 존폐가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연행된 기술자들을 석방시켜야 합니다. 진정하시오. 공장장. 당신은 현장 사람이라 그런지 좀 다혈질인 모양이군. 보고받았소. 기술자들 비자 종류가 좀 애매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외교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테니 현장이나 잘 관리하시오. 괜히 언론에 알려져서 좋을 것 없으니까. 해프닝이라고요? 차관님,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없으면 이 공장은 단 하루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미국 경제에도. 그 순간 해리스가 제 말을 비웃으며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소가 담겨 있었어요. 공장 하나 멈춘다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단 말이오? 오웬 공장장, 당신은 너무 과장하는 경향이 있군.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다른 나라 기술자들을 데려오면 될 일이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미국 기술자들을 교육시키면 될 일이지.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기술자란 없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한국인 기술자들은 그저 부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든 지식과 손끝에 담긴 경험과 이 공장에 쏟아부은 열정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말했습니다. 차관님, 당신은 지금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짓밟고 있는 건 존중. 일개 기술자들 자존심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기라도 한단 말이오? 공장장은 공장 일이나 신경 쓰시오. 정책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거대한 벽.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차갑고 두꺼운 벽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바로 오만함이었죠.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에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TV를 켜자 온통 클락스빌 공장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제가 겪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 대거 적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고, 다른 뉴스에서는 한미 양국의 미묘한 외교적 갈등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었죠. 진실을 말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제 뉴스 채널에서 낯익은 풍경을 보게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막 한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초췌한 모습의 기술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토록 자랑스럽던 파란색 작업복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한 기술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을 비추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와락 달려가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은 거냐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내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가족들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공항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의 한가운데 저는 정지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굳은 표정으로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눈빛이 마치 TV 화면을 뚫고 나와 제 심장을 꿰뚫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TV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지훈,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제 목소리는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한국의 반응을 전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 국민들은 분노에 차서 미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한국인들이 쓴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이것이 동맹의 민낯인가? 투자는 환영하고 기술자는 범죄자 취급이냐?
당장 모든 공장을 철수하라. 분노의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저 공장 하나, 제 친구 한 명을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외교 문제로 두 나라 국민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존 해리스 같은 자들의 무지와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지훈의 번호를 눌렀죠. 이제는 그와 직접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내가 어떻게든 바로잡을 것이라고,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말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신호음은 얼마 가지 않아 끊기고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의 입장에서 저는, 친구이자 파트너였던 저는 결국 그와 그의 동료들이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공장장이었을 뿐이니까요. 저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의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지옥한 고립감과 외로움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진실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가장 미안해하고 있는 그 친구마저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저 멀리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공장은 거대한 쇳덩어리처럼 침묵한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아니었어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더 큰 목소리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라고. 만약 그들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진실이 스스로 그들의 턱 밑까지 차오르게 만들면 되는 거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무모하고 위험하며 어쩌면 제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명예를 되찾고 이 어리석은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화를 건 곳은 본사도 의원 사무실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가장 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제보할 것이 있다고. 아주 크고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저희 외롭고 긴 싸움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자에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제게 찾아온 것은 후련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대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죠. 제보가 기사화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저는 동료들에게 내부 고발자라 손가락질 받을 테고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는 쫓겨나게 될 게 뻔했습니다. 어쩌면 존 해리스 같은 권력자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었고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 저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저는 출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사무실을 지키며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킬 파장을 초조하게 기다릴 뿐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조용하더군요. 제가 제보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듯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묻혀버리는 건 아닐까? 제 용기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걸까?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맑았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차를 몰아 무작정 공장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이 한참을 달렸죠. 그러다 작은 시골 마을의 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라 낡은 식당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한가로운 오후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이 긴급 뉴스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속보라는 붉은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고 앵커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흘러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긴급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앵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발생한 자국 기술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이는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의 폴란드 등을 언급하며 이들 국가와 K-테크노밸리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철수, 제3국으로의 이전,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의나 경고가 아니었어요.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등을 돌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놀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경고했던, 그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끔찍한 미래였으니까요. 올 것이 왔구나. 담담한 슬픔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뉴스 화면은 곧바로 뉴욕 증권거래소로 연결되었어요. 제가 있던 한가로운 시골 식당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전광판의 숫자들은 미친 듯이 붉은색으로 물들며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패닉. 말 그대로 패닉 상태입니다. 한국의 투자 철수 선언 단 10분 만에 다우 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GM과 포드, 그리고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거의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경제 전문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첨단 산업 공급망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당장 전기차 배터리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반도체, 인공지능 산업까지 그 여파가 미칠 겁니다. 이건 쓰나미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경제 쓰나미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샌드위치 값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를 몰아 다시 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어요. 백악관이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는 소식,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짖는 소리,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된 이민 단속국의 어설픈 작전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제 전화기는 마치 폭발이라도 할 것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조용하던 전화기였는데 말이죠. 발신번호는 GM 본사의 밥 맥퀸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다급하고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데이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한국인들이 정말 철수하겠다는 건가? 이건 말도 안 돼. 자네는 왜 이런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나?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라고, 파트너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게 뭐라고 했죠?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고, 법무팀에 맡기고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으니까 그렇지. 이건 배신이야.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나? 배신은 누가 먼저 했습니까? 수십조를 투자한 파트너 사이의 핵심 인력들을 하루아침에 범죄자처럼 끌고 간 것은 누구였죠? 그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귀를 닫고 외면했던 경고가 이제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뿐이니까요.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다음 전화가 걸려왔어요. 존슨 상원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를 귀찮은 민원인 취급하던 바로 그 젊은 친구였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어요. 공장장님, 오웬 공장장님, 의원님께서 지금 공장장님과 통화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발 연결해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는 중요한 회의 중이 아니셨나요? 제 전화 따위 받으실 시간이 없을 텐데요. 저는 비꼬는 말투를 숨기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공장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한국 측을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이요? 제가 며칠 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당신들은 제게 절차를 운운하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뭘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겁니까? 제발 공장장님,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지역구의 일자리 수만 개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뽑아준 정치인들과 워싱턴의 높으신 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오. 저는 그 전화 역시 가차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씁쓸함이 밀려왔죠. 그들은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오만함이 부른 재앙 앞에서 그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할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제 휴대폰 액정에 뜬 발신자는 바로 존 해리스, 상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저를 다혈질 공장장 취급하며 일개 기술자들의 자존심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고 말했던 남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전에 그 거만하고 나른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다급함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히스테리마저 섞인 목소리였죠. 오웬 공장장. 당신, 지금 어디야?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차관님? 무슨 일이냐고? 지금 장난하는 건가? 한국 놈들이 벌인 짓 못 봤어? 이건 선전포고야.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저는 그의 적반하장 격태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도발은 워싱턴이 먼저 시작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말 조심해, 공장장.
지금 말꼬리 잡고 따질 때가 아니야. 당신, 그 정지훈이라는 친구랑 친하다면서? 그 작자랑 연락은 되나? 왜요? 이제 와서 그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남으셨습니까? 당연하지. 지금 당장 그를 설득해야 해. 이건 미친 짓이라고. 당장 철회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이건 양국 모두에게 재앙이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상대를 아랫사람으로 보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명령하고 있었죠. 오웬 공장장. 이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야. 당신도 미국인이라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의무가 있어. 어떻게든 정지훈을 연결해. 그를 설득하는 건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다리만 놓으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경멸을 담아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해리스 차관님, 제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인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며칠 전 차관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당신은 제게 일개 기술자들의 자존심 문제로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기술자란 없다고. 한국인들이 없으면 다른 나라 사람을 데려오면 그만이라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그건 상황이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 아니요, 차관님.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당신의 그 오만한 편견이 당신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던 겁니다. 당신은 우리 공장을,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멈춰버린 공장은 여전히 거대한 흉터처럼 그 자리에 있었죠. 이제 와서 저더러 다리를 놓으라고요? 당신의 그 오만한 목소리를 제 친구에게 다시 전하라고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뭐라고? 이봐, 공장장. 지금 제정신이야. 이건 명령이야. 명령이라. 좋습니다. 그럼 저도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 하죠. 당신이 지금 설득해야 할 사람은 정지훈 부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그 끔찍한 오만함부터 설득하시란 말입니다. 이 자식이. 저는 그의 욕설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방금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은 이걸로 끝장일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저는 비겁하게 숨거나 침묵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할 말은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저 오만한 자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책임을 저 같은 말단 관리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다른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는 제 친구 정지훈의 다음 선택이었습니다. 존 해리스 차관에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제게 닥쳐올 후폭풍을 기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본사에서 해고 통보가 날아오거나 어쩌면 연방정부의 요원들이 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전화기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저를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안하고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이 저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제 등 뒤에서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이제 공은 다시 워싱턴과 서울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력한 관객이 되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이었죠. 며칠 후 저는 뉴스 속보를 통해 워싱턴이 마침내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양국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 상무부의 존 해리스 차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서울에 급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존 해리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 오만한 남자가 대표단이라니. 그건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그는 사과나 화해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겁박하고 경제적인 논리로 회유하려 들 게 뻔했죠. 저는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했습니다. 아마 서울의 어느 고급 호텔 회의실이겠죠. 존 해리스는 다리를 꼬고 앉아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 겁니다. 정지훈 부사장, 그리고 한국의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이에는 비즈니스라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는 아마 서류 가방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꺼내 보이며 말을 이어갈 테죠. 자, 보십시오.
LG가 투자를 철회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잃게 될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의 경쟁사인 일본과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건 당신들에게도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명분을 챙기고 실리를 찾는 게 현명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려 들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정부도 이번 일에 대한 유감은 표명합니다. 실무진의 과잉 대응이었어요. 관련자들은 엄중히 문책하도록 하죠. 그리고 당신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금 감면이나 다른 행정적인 혜택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이 어리석은 시위는 멈추고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해리스가 할 법한 말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제 친구 정지훈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똑똑히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회의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겠죠. 해리스의 거만하고 위선적인 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그저 조용히 그의 눈을 응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말이 끝나면 그는 흔들림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 테죠. 해리스 차관님.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하고 위엄이 서려 있을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서 자부심을 빼앗아갔고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신뢰를 짓밟았습니다. 해리스는 아마 당황해서 무언가 변명을 하려 들겠죠. 하지만 지훈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차관님께서는 지금 비즈니스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모양이지만 미안하게도 저희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그날의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니까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협상도 무의미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설 겁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 버리겠죠. 회의실에 남겨진 것은 망연자실한 표정의 존 해리스와 미국 대표단분일 테고요. 저는 이 모든 장면을 마치 옆에서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끝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워싱턴의 오만한 정치인들이나 본사의 무능한 경영진에게 이 사태의 해결을 맡겨둘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들은 절대로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개인 돈으로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회사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이건 더 이상 GM의 공장장으로서가 아니라 데이비드 오웬이라는 한 개인으로서 친구 정지훈에게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여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떠나기 전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했던 그 기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이었죠. 그는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데이비드 오웬 씨? 네, 접니다. 제보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 팀에서 며칠간 관련된 내용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언, 그러니까 이 모든 부당한 작전을 내부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오웬 씨, 용기를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건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비행기표까지 예매한 마당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었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 인터뷰 기사는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내일 오전에 내보내 주십시오. 다음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제 기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미국인 공장장의 양심 고백이라는 제목 아래 제 얼굴 사진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지훈과 한국인 기술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파트너였는지, 이민 단속국의 작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부당했는지, 그리고 존 해리스를 비롯한 워싱턴의 관료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말이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파트너를 존중하지 않는 우리의 오만한 태도가 부른 참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은 탐내면서도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은 아무렇지 않게 짓밟았습니다. 이건 미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며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미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정부나 회사를 대표해서가 아닙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제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저의 이 작은 목소리가 두 나라 사이에 놓인 거대한 불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가 나가자 세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소수의 오만한 권력자들이 저지른 잘못이라는 것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인터뷰 기사가 한국에도 이미 돼서 특필된 모양이었어요. 기자들이 제게 몰려들어 무언가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공항을 빠져나왔을 뿐이죠. 저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지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LG 본사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제가 연락했을 때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저녁에 자신이 머무는 호텔 근처의 한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별실이 있는 식당이었어요. 저는 먼저 도착해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간극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흘렀죠.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죠. 네, 괜찮습니다. 데이브 씨는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 정말 미안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나오고 있었어요. 그날 공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소. 당신과 당신 동료들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했소. 공장장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나는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했소.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한참 동안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때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데이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슬픔과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죠. 그건 데이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그들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는 모두 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소. 아니요. 당신은 바꿨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죠. 당신의 그 인터뷰 기사 모두가 읽었습니다. 당신은 직장과 명예를 모두 잃을 각오를 하고 우리를 위해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의 그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법 취업자 취급을 받으며 오해받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명예를 지켜준 겁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데이브.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그의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진정될 때까지 제 등을 묵묵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우리는 다시 자리에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어색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우리 사이를 감쌌어요. 우리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 이야기, 제 아들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그 공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100마디의 변명이나 값비싼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상대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나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낮아지는 용기라는 것을요. 저의 이 작은 사과가 앞으로의 거대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적어도 제 친구의 마음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밝고 따뜻한 한 줄기빛이었습니다. 정지훈 부사장과 함께한 그날 밤의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식사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나 워싱턴의 어리석은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이미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제 아내가 요즘 뜨개질에 푹 빠졌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죠.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두 명의 늙은 군인처럼 우리는 지독했던 현실을 잠시 잊고 서로의 상처를 묵묵히 보듬어 주었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 지훈이 제게 말했어요. 데이브,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과 저 두 사람의 화해일 뿐입니다. 아직 회사와 회사,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노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알고 있네, 지훈. 나도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 그저 자네에게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진심,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데이브, 당신의 양심 고백이 오히려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나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나고 업계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힐지도 몰라. 할만 괜찮네, 지훈. 나는 적어도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회사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무기한 대기 발령.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죠.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사람처럼 며칠을 뜬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제 인터뷰 기사는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이것이 단순히 어느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가 동맹을 대하는 오만한 태도 그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요. 유력 신문들은 연일 사설을 통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비판했고 TV 토론에서는 존 해리스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백악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며칠 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가 차려준 저녁 식사도 마다하고 TV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과연 그는 어떤 말을 할까요? 또다시 변명과 유감 표명으로 이 사태를 덮으려 할까요? 아니면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TV 화면에는 백악관의 브리핑 룸이 비쳤고 수많은 기자들 앞에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근 우리 정부의 잘못된 조치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대한민국의 기술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그는 분명히 사과라고 말했습니다. 유감이나 해명이 아닌 명백하고 완전한 사과였어요. 우리는 위대한 동맹이자 파트너인 그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기술력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 행정부의 과오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존 해리스 상무부 차관을 즉각 해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를 재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사태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외쳤던 한 미국인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얼티엄셀즈의 공장장 데이비드 오웰 씨, 그의 양심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오만함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 순간 제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깊고 깊은 안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죠. 저의 외로운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 있는 제 친구 지훈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기를, 그래서 그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이후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존 해리스 차관이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죠.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사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미 협상 중이던 캐나다와 새로운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이 사건의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사태는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동맹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제 미국은 오만한 리더가 아닌 존중하는 파트너로서 그들을 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어요. 단순히 사과를 받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것이었죠. 저는 제 친구 지훈과 그의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소동이 잠잠해질 무렵 저는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밥 맥퀸 사장이었어요. 그는 제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무기한 대기 발령을 철회하고 당장 공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정지훈 부사장이 직접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데이브 오웬 공장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말과 함께였죠. 그렇게 저는 다시 클락스빌의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돌아온 공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시 돌아온 정준 부사장과 한국인 기술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 미국인 직원들의 태도 역시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는 그저 외국인 전문가 정도로만 대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질문하고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여기저기서 한국인 기술자들과 미국인 직원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공장에는 딱딱한 기술 용어 대신 서툰 영어와 어색한 한국어가 뒤섞인 활기찬 대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원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와 지우는 공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 우리들의 공장을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답지 않나, 지훈?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풍경이야.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십시오, 데이브. 상자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배터리 셀 모형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박혀 있었죠.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 데이비드 오웬에게, 우리의 영원한 친구를 위하여.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가슴 벅찬 감동으로 노을 지는 공장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참으로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피부색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진정한 파트너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결코 미래를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저는 저희 용감하고 현명했던 친구, 대한민국에게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존중 위에서 우리의 미래는 그날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거대한 오만함, 그리고 그에 맞선 대한민국의 결단력 있는 반격과한 미국인 공장장의 양심적인 목소리, 어떻게 보셨나요? 힘과 자본의 논리가 아닌 국적을 넘어 서로를 파트너로서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내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거대 권력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경종을 울린 것처럼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